나는 18살부터 34년간 술을 마셨고 현재는 단주 16개월 차이다. 나는 단주 결정부터 실행 과정에서 단주에 관한 영상들을 많이 봤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틀어놓는 용도였다. 단주는 한두 번의 결단이나 행동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금단을 잊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을 오한, 두통, 떨림, 멍함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물론 갈망, 불안, 두려움, 무기력 같은 정신적 상태들을 견뎌내야 한다. 단주를 위한 약물도 도움이 되지만 술이 없는 시간을 채울 그 무엇으로 단주에 대한 이야기는 내게 적잖은 위안을 주었다. 우리 뇌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행동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단주에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뇌는 음주보다는 단주 쪽으로 에너지를 옮기기 시작한다. 단주에 관한 독서나 영상 시청은 일종의 몰입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단주 초기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 단주 초기에는 불면을 겪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가장 힘든 금단 증상이 불면이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알코올이나 단주에 관한 영상을 틀어놓고 잠들곤 했다. 그렇게 듣다 보니 영상이 늘 아쉬웠다. 봤던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봐야만 했다. 또 하나 영상의 길이가 아쉬웠다. 이전의 영상이 끝나면 다른 영상을 트느라 잠이 깨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단주 중인 그 누군가가 잠자리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다. 음주의 해악이나 단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다. 단주를 시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금단 증상으로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동영상은 도파민을 분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대신 도파민 디톡스 효과를 위해 자극적이지도 않고 지루하게 만들었다. 1. 나는 어떻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나? 내가 술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공부를 잘했다. 가난한 집안이라 학원을 다니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또 당시에는 내신과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합격이 결정되던 시기라 열심히만 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다. 덕분에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다. 고3 시절 너무나 간절했던 대학에 대한 열망으로 나는 모든 에너지를 바쳤다. 잠자는 시간 5시간을 제외하고 심지어 밥 먹고 버스 타는 시간까지 단어를 외우고 강의 테이프를 들을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다. 결국 노력은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나는 새로운 꿈을 찾지 못했다. 대학 입학은 내게 최종 종착지 같은 것이었다. 대학 입학이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의 분위기가 고성장 시대의 마지막이어서 대학에서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졸업만 하면 대기업 취업도 어렵지 않던 시기였던 탓도 있었다. 목표를 잃어버린 나는 방황을 시작했다. 그 방황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생겼다. 바로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때 나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은 나의 정신적 취약성을 잘 반영해주는 사건이었다. 단주를 흔히 술이라는 물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알코올의 해악을 강조하고 건강을 위해 단주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작 단주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단주를 위해서는 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즉 중독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이다. 학원도 못 다니고 오직 노력 하나만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나는 내 존재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입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성의 거절을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였다. 공부로 쌓았던 나라는 자존감의 바벨탑은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의 거절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버렸다. 그날 처음으로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렸고 혼자서 연민에 빠졌다.
쓸모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던 감정들이 그때는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자기 연민이라는 탈을 쓴 자기 학대라는 것을. 알코올 중독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이 있다. 음주를 쾌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즐거워서 마신다기보다 괴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 마시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알코올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는 즉각적이다. 현실은 허구가 되고 허구는 현실이 된다. 무엇보다 현실을 잊고 빨리 잠들 수 있다. 공부하느라 경험할 틈이 없었던 사춘기까지 겹쳐서 나는 자학의 고통을 은밀하게 즐기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2잔만 마셔도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다. 이런 걸 왜 마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음주는 계속되었다. 조금씩 익숙해졌고 역한 느낌은 점점 줄어들었다. 지속된 음주. 군대에서도 나의 음주는 계속되었다. 신병 때 처음 나간 팀 스피릿 훈련에서 수통에 소주를 사가서 야전에서 고참과 술을 나눠 마실 정도로 나는 간이 컸었다. 그럼에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눈치도 빨랐다. 물론 미군에서 카투사로 근무한 덕분이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그렇게 겁없이 술을 마시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술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마셔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히려 술에 대한 묘한 자신감도 있었다.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졌고 분위기를 맞출 줄 알았고 너그러워졌다. 군대에서는 술자리 덕에 후임들에게 좋은 고참으로 불렸고 미군들과의 사이도 좋았다. 이후 사회생활에서 술집 주인이나 동료들에게서도 술 마시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그 말들을 나는 내심 즐겼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술이 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끔이었고 그 다음엔 습관이 되었고 이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몸이 아프든 기분이 가라앉든 일이 있든 없든 하루 소주 2병 이상은 기본이 되었다. 그렇게 마시는 시간이 쌓여 어느덧 쉰을 넘겼다. 겉으로 보기엔 큰 사고도 없었고 직장도 유지했고 가정도 무너지지 않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흔히 말하는 고기능형 중독자에 가까웠다. 사회생활을 유지한다. 약속도 지킨다. 책임도 다한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스스로도 주변도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술이 내 하루를 통제하고 있었다. 3. 문제를 느끼다. 담배는 술과는 결이 다르다. 담배는 처음 피우는 순간부터 늘 금연을 다짐한다. 이건 끊어야지. 누구나 안다. 몸에 해롭다는 걸. 그러나 술은 다르다. 알코올은 뇌에 직접 작용한다. 판단을 흐리고 기억을 왜곡하고 보상체계를 건드린다. 그래서 더 깊이 영향을 미치고 더 끊기 어렵고 더 많은 손상을 남긴다. 타인을 해치는 경우도 압도적으로 많다. 40대가 되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매일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를 시도했다. 대부분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가끔은 이틀, 사흘 정도 성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상당 기간 금주에 성공했던 시기도 있었다. 몇 달 혹은 그 이상.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됐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왔다. 왜 실패할까? 첫째, 술과 담배를 얕잡아 본다. 해악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는다. 끊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간경화, 폐암, 치매, 뇌 손상.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걱정은 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정말 오늘 하루만. 그 하루가 쌓여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둘째, 의지로 끊으려 한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중독은 질병이다.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참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다. 참으면 되는 줄 알았다. 버티면 이기는 줄 알았다.
하지만 버티는 힘은 곧 한계를 드러냈고 점점 약해졌다. 셋째,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을 무시한다. 술과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다. 그들이 완화하는 것은 금단으로 인한 스트레스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우울, 분노, 공허를 다르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처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담배 한 개비, 술 한 모금, 기간과 상관없이 내 몸은 즉각 중독 상태로 복귀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어느덧 음주와 흡연 35년. 나는 여전히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동안 술을 끊으려 했지 나를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늘 실패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다. 술을 끊는 방법이 아니라 술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했다. 나는 오래도록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술과 싸우고, 담배와 싸우고, 스트레스와 싸우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있었다는 것을. 버티고 참아내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이길 수 없다는 인정에서 시작됐다. 나는 술 앞에서 무력했다. 의지만으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식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4. 도움을 찾다. 나는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꽂힌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눈물이 터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도회에 나갔다. 기도를 시작했다. 잘 믿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내 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조용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술로 채우던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담배로 흩뜨리던 집중을 침묵으로 붙잡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은 일종의 도파민 디톡스였다. 끊임없이 자극을 요구하던 내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당장의 쾌감 대신 지속되는 평온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맡김이었다. 나는 늘 통제하려 했다. 사업도, 가정도, 감정도, 심지어 금주도. 하지만 통제는 내가 가장 잘하던 방식이었고, 동시에 가장 많이 실패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만 맡기자. 오늘 하루만 버티지 말고 맡기자. 이상하게도 맡길수록 가벼워졌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을 예전에는 과장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번쩍하는 체험이 아니라 관점의 이동이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해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고, 약함을 인정해도 되는 존재였다. 무력함을 인정한 순간 처음으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아가다. 매일 미사를 약속처럼 지킨 지 6달쯤 되었을 때 나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금단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불면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은 내 의지를 갉아먹었다. 수면제로 졸피뎀과 기아제팜을 처방받았고 항우울제, 웰부트린, 항갈망제 아캄프세이트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패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도구라는 것을. 그렇다고 바로 끊어지진 않았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습관은 여전히 나를 불렀다.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결단을 내렸다. 마지막 수단처럼 아내와 아이들 모두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상황 탓도 스트레스 탓도 하지 않았다. 이제 끊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다. 이틀을 버텼다. 그저 이틀이었다. 그리고 우연처럼 심한 기침이 시작됐다.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담배도 끊었다. 때마침 성탄절이었다. 괜한 의미 부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일은 내 계산과 계획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나는 의지로만 버틴 것이 아니었다. 환경이 도왔고, 약이 도왔고, 가족이 도왔고, 위대하신 힘이 도왔다. 약 덕분에 금단은 크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넘어갔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겼다고 믿었다. 나는 끝났다고 착각했다. 6.
중독자임을 인정하기. 알코올 중독 치료의 출발은 인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인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술을 찾지 않는다. 혼자 마시지 않는다. 정해진 양 이상은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떠올리는 중독의 이미지는 대개 말기 환자의 모습이다. 하루 대부분을 술로 보내고 지쳐 잠들고 다시 마신다. 폭력적이 되고 혈색은 거무튀튀해지고 복수가 차오르고 피를 토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다.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 질환이다. 처음에는 통제가 된다. 생활도 유지된다. 건강도 버텨준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괜찮다는 것은 앞으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늘 미룬다. 오늘만, 이번까지만, 내일부터. 그러나 미루는 만큼 중독은 깊어진다. 판단 기준은 스스로의 변명이 아니다. 가족의 표정, 주변의 거리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감지하는 이상함. 그 신호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치료는 시작된다. 부인은 병을 늦추지 않는다. 단지 진행을 허락할 뿐이다. 나도 한때 아직은 괜찮다는 말 뒤에 숨었다. 일은 하고 있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했고 쓰러지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 이미 나는 방향을 잃고 있었다.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점점 선택권을 잃어가고 있었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중독은 무너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된다. 그 설득을 멈추는 것, 핑계를 멈추는 것, 나는 다르다는 착각을 내려놓는 것. 그 지점이 회복의 진짜 출발선이다.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분명 내일은 내가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있을 것이다. 단주를 시작한 뒤 한동안 나는 이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넘은 것처럼 느꼈다. 술만 끊으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몸도 삶도 관계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단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 금주 초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외로 불면이었다. 몸은 지치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또 금방 깨는 날들이 반복됐다. 이 상태로는 일상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약은 분명 도움이 됐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을 복용했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치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을 끊는 순간 또 다른 현실이 시작됐다. 수면제는 뇌에 가발하는 억제 신경 시스템을 강화해 신경활동을 낮추고 잠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 약을 오래 복용하면 뇌가 그 상태에 적응해버린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억제가 들어오니 뇌는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흥분 신경계를 조금씩 높여놓는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갑자기 억제는 사라지고 흥분은 그대로 남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단약 후 금단 증상이다. 잠이 더 안 오거나 불안이 올라오고 몸이 예민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계가 예민해져 복통이나 설사를 겪기도 한다. 몸이 망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뇌가 다시 스스로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이 균형이 회복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기에 내가 배운 것은 하나였다. 억지로 버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많이 쉬려고 했다. 피곤하면 누웠고 졸리면 잤고 몸이 힘들면 멈췄다. 처음에는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나약해진 건 아닐까? 자책이 계속 올라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금주와 금연의 밑바닥에는 내 안에 중독적 의존성이 있었다. 그 의존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술이 되고 어떤 때는 약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때는 AA 모임이 되기도 하고 신앙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그것들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극단은 또 다른 의존을 만들 수 있다. 무언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건 역시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존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중독의 반대는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어쩌면 균형 잡힌 삶일지도 모른다. 단주는 전부도 아니었고 끝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단주 이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사람은 의존을 완전히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의존과 함께 균형을 배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단주를 시작할 때 나는 어딘가에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이 되면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되고 삶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다. 회복은 어떤 지점에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어떤 날은 괜찮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차분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희망도 느껴진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장도 예민해지고 마음도 불안해진다. 왜 다시 이러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태를 견디기 위해 술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 한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에 가깝다. 좋아지는 날도 있고 다시 흔들리는 날도 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예전에 나는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아,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지금 술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의 나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도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의 나는 조금씩 배우고 있다. 쉬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법을.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술 없이, 조금 서툴지만 조금 더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중독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낮은 확률의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다. 아직 인정하지 못했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이미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당신 안에 있다는 뜻일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시험만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이다. 단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완결이 아니라 과정이며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단주를 했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단주 이후의 삶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험생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공부하듯 지금은 단주에만 집중하자. 많이 배우자. 이 문제를 단순히 의지나 감정의 문제로만 두지 말자.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유혹이 오거나 힘든 날에는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자신이 없다고 느낀다 해도 괜찮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완벽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내 도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무 멀리 보지 말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리고 기억하자.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